네, 8월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를 정쟁으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세청 조사를 앞두고 제재와 대안은 양립될 수 없다던 북한도 막상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이 정상회담 추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거래 하던 당사자들이 딱 걸린 마당에 서둘러 상황을 모면하려고 딴청을 피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추미애 대표 말대로 북한산 석탄 문제는 정쟁의 도구도 아니고 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평등을 야기해온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이제 다 바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다 놔두고 굳이 입국장 면세점을 말씀하셨다는데,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일인지 하셔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 주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도 좀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국가의 신뢰와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 문제부터 먼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였습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또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일방통행식의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시겠다면 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책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디테일의 결여도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빈틈이 메꿔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년만 앞서 있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국민 생활과 유린될 수 있는지를 문재인 정권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1945년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73주년 광복절입니다. 73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미완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의 근대를 살면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조차 떨쳐내지 못한 동아시아의 20세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변명하고 과거를 회피하고 슬쩍 덮고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속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근대와 냉전을 넘어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입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역사인식의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건국 70주년, 건국 100주년 논란을 넘어 우리 역사의 내재적 발전 동인 역사인식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민중들이 보여줬던 역사적 주인의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역사를 초동해온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 원국민 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본에서 1948년을 건국회로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2003년 8.15와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2007년 8월 15일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2017년도 회의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017년도 회의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비판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것을 미리 천명해 둡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해 정책위에서는 문제가 많은 예산 집행 사업 100여 개를 정리해서
100대 결산 문제 사업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저희 정치위원회에서 만든 바로 그 100대 결산 문제 사업 책자입니다. 다음 주에 돌입하는 결산 심사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책자는 의원실에 모두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았지만 주요 사업들만 간추려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덜컥 중단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국민혈세 37억 원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둘째, 지난해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대규모로 2월에 결국 불용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 본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국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정부가 임의로 추진한 사업 또는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으로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작년 12월 한 달간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하는데 예비비로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 항목에도 없었던 고용노동 이현장 행정실 사업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현장 노동청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습니다. 아마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이 발간한 100대 사업은 중요한 거 100가지만 추렸고 그 외에 각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수 정책전문단장님.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보임된 이후에 정부 각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예산당국은 물론이고 PH 측에서라든지 각각 그 중요한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하러 각 부처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인한 것 중에서 국토부의 예산이 17조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작년에 19조, 재작년에 22조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7% 이상을 증액을 하되 47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임금 보전 등 터주기 예산 그리고 대북관계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저는 그 예산 당국이나 BH 측에다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투자가 없는 예산을 같이 협의하는 것은 나로서는 곤란하다. 전체 틀은 여야 간의 협상을 하겠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SOC 등 인프라 그리고 R&D 또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국민들한테 명백히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와달라. 그런 결과인지 요 최근에 부총리께서도 SOC 등 인프라에 대해서 3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R&D도 2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소위 혁신형 SOC 생활 주변에 무슨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관계관들 입에서 한 8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마지막 각 집행부와 예산당국이 협의 단계에 있는 만큼 좀 더 미래를 향한 투자를 더 좀 증액을 해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아시는 대로 정부안이 확정된 후에 국회에서 이것을 증액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미리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편성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공개 발언 하시죠. 김성희 국민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그리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 차라리 연금을 폐지하라, 선택적으로 연금을 내게 하라 라는 정말 많은 민원이 국민적 분노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일인데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연금 개혁안은 어디까지나 자문안일 뿐이라고 발을 빼더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선긋기에 가담을 했고 급기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남 탓하듯이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점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파문에 이어서 이번 국민연금 개정 혼란 2탄은 한번 흔들어 놓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무능의 정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수장이 1년째 공석이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연금 수익률은 0.46%이고 국내 주식 투자율은 마이너스 1.15%입니다. 국민들은 원금마저 까먹을까봐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연금 운용 수익률 1%만 올려도 기금 고가를 5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곡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사 파문에 이은 이번 연금 개정 파문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은 정말 저항에 가까울 정도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논란의 중심에는 김성주 이사장, 그 전문성 논란을 빚으면서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로 정치인을 임명한 이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이후에 올해 10년사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 고갈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하겠다고 초지일간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25조 연금공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보험료 인상의 권한이 연금공단 직무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김성주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월권적 발언과 행보를 일삼은 것입니다. 한편 보험료 인상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박능우 장관은 꿀밤은 벙어리로 입장문으로 연금개혁 파문 진화 뒤처리에 여념이 없고 월권 행보를 방치한 재정권자인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연금 개정으로 성난 민심에 선긋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금 운영 수익률 올리기에 몰두하고 두 번의 국민연금 파문과 관련해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과 박능우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응분의 경고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1998년 이후 20년 동안 제도 개혁 안 한 책임을 어제 여당 대표,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11년 진보 정권은 빼고 9년 보수 정권 탓, 전 정부 탓으로 책임 전가하지 말고 현 정부가 제도로 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우리 간사님. 네,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데스노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스노트는 알다시피 영화 제목인데 이름이 적히면은 그 사람이 죽는 노트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마치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비핵화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역점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모조리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집무실에 설치하며 요란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개월 연속 취업자 전국폭이 10만 명대에 그쳤고 실업자는 지난 6월 103만 4천 명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바로 밑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 6천 명, 자영업자 수도 1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지금 회복세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실정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는 실무 경제는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로 원래 최저임금 16.4%나 급격히 인상했지만은 도리어 가계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올해 1분기 소득은 지난해보다 8%나 줄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99.3%나 늘어서 양극화가 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졸속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정치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영이 잘 돼 갔던 흑자기관인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무려 8,147억 원의 적자를 내고 비상경영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11년 만에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데 원전보다 16배나 비싸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55배나 배출하는 LNG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또한 지난 4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부득이 하며 약속했던 비핵화는 아직까지 어리무중이고 최근 CNN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북에 제안한 비핵화 방안을 모두 거절한 상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잡으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여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삶에 좀 집중하고 또한 비핵화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정책 데스노트를 쓰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어려운 삶을 헤아리고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과 소통해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 에너지 안보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개 백성주 간사입니다. 예, 오늘 예정된 그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을 의결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은 통상적으로 시행령은 입법 예고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정말 최단 시간 8일 만에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 엄청난 일은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탄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군 중사령부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 수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방부 재임 시절에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업무 협력 제고를 위해서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들을 각 군 본부에 순환 근무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각 군 본부가 근무하는 군 부대에는 국군 조직법에 따라 군인 군무 외에는 근무할 수 없다는 국군 조직법 제16조 1항을 근거로 안 된다는 해석을 내려서 제가 추진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시 그 공무원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정반대의 개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7조에 감찰실장에 현역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히 국군조직법 위반임에도 국민, 국회, 그리고 야당을 배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체계 위반에 따른 시행령 무효화 조치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당국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의에 따른 해석에 불과하고 중요한 시행령 입법 절차 중 하나인 입법 예고 등을 번개풀에 콩고름 끝이 종결짓는 형태는 법정심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시한 것 때문이고 이는 후일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태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국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없이 막무가내식 일방주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네. 어제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날짜 없는 합의를 봤습니다. 북측 대표단의 리승근 조국회가 통일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여준 이 갑질 협상에 국민들의 속상하는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협상은 철저히 비핵화에 집중해 어제 선정부터 준비 과정부터 의연한 자세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북측에게는 이렇게 북을 하는 형식의 협상 태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강요를 각별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듣고자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에 나왔는데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납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입국장 면세점을 들고 나오신 모습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품격은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진중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